8월 3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2년 만이고 첫 재판부터 따지면 4년 만입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고법은 오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재판부는 이 트위터 글을 증거로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으로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일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재판은 4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파기환송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오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지난 4년 동안의 재판 일주로 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지난 18대 대선을 불과 8일 앞뒀던 지난 2012년 12월 11일 날 이른바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유명했었는데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의혹이 터졌습니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대선은 결국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에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가 이어졌고요. 민주당은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같은 해 6월에는 특별수사팀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7월 8일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재판 와중에 검찰 수사에 바람막이를 자처했던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고 최 총장은 결국 9월 13일 사퇴합니다. 그 한 달 뒤에 윤석열 팀장이 업무에서 배제가 됐고 검찰은 일종의 자중 질환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네, 뭐 파란만장했네요.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지난 2014년 9월이었죠.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2015년 2월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을 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검찰이 제출했던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원심이 다시 판단해보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서울고법에서 진행이 됐던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2년
동안 25차례나 공판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네. 보면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좀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일단 구속 상태였던 전 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인 지난 2015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에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이후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2차례에 걸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늘 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부가 이미 유죄 심증을 굳혀놨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새인데 오늘 유죄 판단 근거 어떻게 되던가요? 네, 일단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391개의 트위터 계정들을 모두 증거로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 트위터 계정에서 드러난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올린 정치 관련 글들이 선거 운동에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즉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라든가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선거 운동으로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는 네. 재판부의 판단인 겁니다. 네.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 판결을 받아놓은 검찰 다음 수사는 어디로 갈까요? 네, 검찰은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등등 관련된 상당히 많은 그런 내부 자료를 이미 넘겨받은 상태인데요.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아주 빠르게 재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순차적 공모 관계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또 보고를 받았는지 더 나아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지시를 했는지 등 이 검찰의 칼끝의 종착지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네, 기소나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은 검찰 청사에 출두하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 검찰총장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이른바 혼외자 파문으로 검찰을 떠났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어제 저녁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최 전 총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건 4년 만에 사실상 처음인데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6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사퇴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만감이 교차한 듯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참 많은 찢어지는 가슴 아픔도 맛보았고 또 많은 어떤 괴로움과 또 함께 또 가족이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함도 느꼈고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생각을 했고 최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 계기는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했고 개인 신상이 공개되자 사퇴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공교롭게도 최 전 총장이 변호사로 새 출발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원세훈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운명도 다시 바뀐 겁니다. 최 전 총장은 낮은 편에 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가 평생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악을 응징했듯이 악의 편은 들지 말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악의 편은 들지 말자. 최 전 총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선 새롭게 진실 규명이 되고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 다시는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훈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서평 대표 변호사는 최 전 총장의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재순 변호사가 맡았고 1955년 전두환, 노태우 특별수사팀에 최 전 총장과 함께 참여했던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등이 합류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은 저희 서평은 올바르고 훌륭한 법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모두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자 시작이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최동욱 전 총장은 사필 규정을 말했습니다. 사필 규정, 모든 것을 바로 돌려놓느냐는 이제 다시 최 전 총장의 후배 검사들이 맡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해외로 출국했던 직장인이 노동청의 육아휴직 급여 제한 처분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모 씨가 육아휴직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은 해외 체류 등 사유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정 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네, 허물어져가는 영국 복지제도를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으로 그려내 작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소송인가요? 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네. 심장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한 남성이 생계를 위해 복지 수급을 신청하지만 네.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남성은 결국 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복지제도의 맹점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딜레마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은 지난 2014년 8월 숨진 고 최인기 씨 사건입니다. 네.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최 씨는 2005년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한 뒤 네. 2008년에도 한 차례 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가게가 어려워지고 또 스스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네. 최 씨는 2005년 1차 수술 직후부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서 네. 여기서 나오는 월 1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월 100만 원씩 받다가 왜 갑자기 어떻게 하다 숨진 건가요? 네, 발단은 지난 2013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 씨에 대해 느닷없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근로능력 있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기초수급자는 지원 조건에 따라서 신분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네. 일반 수급자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일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데요. 네.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평가 등급에 따라 일을 해야지만 지원금이 네. 나옵니다. 그전까지 일반 수급자로 분류됐던 최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그 근로능력 평가 주체가 넘어간 2013년 말에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고 네. 쉽게 말해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조건부 수급자가 된 겁니다. 네. 최 씨는 2014년에 지하주차장 미화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결국 같은 해 8월에 사망했습니다. 네. 뭐 국민연금공단이 아무 이유나 근거도 없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내리진 않았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 부분이 유족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고 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직접적인 배경인데요. 네. 2013년 근로능력 평가 당시 최 씨 측은 건강 상태가 3, 4단계에 해당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네. 국민연금공단은 가장 양호한 상태인 1단계를 평가했습니다. 네. 이에 최 씨가 사망한 뒤에 유족과 빈곤사회연대 등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냐면서 정보 공개까지 청구를 했지만 네. 국민연금공단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또 그 전에 최 씨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던 수원 권선구청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최 씨 유족은 최 씨의 3주기였던 지난 28일 민변 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고 최인기 씨의 부인은 곽혜숙 씨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도 지금까지도 자기네들은 한마디 대답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자기네들은 원리 원칙대로 했다. 뭐를 원리 원칙대로 했는지.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또 뭐 어떤 말들이 더 나왔나요? 네, 최인기 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이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말은 네. 고 최인기 씨 개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전반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한마디로 현행 조건부 수급 제도는 현대판 강제 노동 강요이고 또 빈곤층의 건강 등을 악화시키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뭐 근로능력이 명백히 있는데도 무조건 지원금을 주기도 그렇고 뭔가 좀 합리적이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유전자 정보 활용 과학 수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법유전학회 총회를 내달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어제 열린 개회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은 이번 총회 성과를 바탕으로 DNA 감식 등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둔 수사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50대 여성 폭행 의혹을 받았던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을 오늘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폭행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도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4억여 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회사 연수원 등에 있던 시가 4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자택으로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 제22회 범죄 예방 한마음 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훈장 4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8명 등 24명이 정부 포상을 받습니다. 8월 3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